이곳의 모든 이야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남편 진우는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GPS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가 멈춘 곳은 그랜드 서울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직접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3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럭셔리 호텔 3층의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려고 작정한 곳 같았습니다. 두꺼운 버건디색 카펫 덕분에 제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큼은 음소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복도 모서리에 서서 303호의 문을 응시했습니다. 불과 10걸음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톱 밑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이름, 진우. 숨을 쉬자 서연아, 숨을 쉬어.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통화 버튼을 밀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거실에서 얌전히 남편을 기다리는 순종적인 아내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호텔 방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요. 여보,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제게 크나큰 안정감을 주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지독하게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심지어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그의 물음에는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죠. 아까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클라이언트가 제주 럭셔리 리조트 프로젝트 수정안을 요구해서 아침까지 다 끝내야 해.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멈칫거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 피우는 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람 같았습니다. 아, 그래, 여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303호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얇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은 먹었어? 내가 회사로 배달 음식이라도 보내줄까? 아니, 됐어. 그가 언성을 약간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헛기침을 하더니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내 말은 아까 팀원들이랑 다 같이 시켜 먹었어. 제발 이제 자.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마. 알았지? 나 집중해야 해. 내 전화 다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끝내겠어?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호텔의 에어컨 바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로그아웃하는 걸 깜빡한 그의 구글 계정 위치 기록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를 방해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여보. 밥도 못 먹고 일하다 병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마 제가 졸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았어. 이제 끊어. 문 꼭 잠그고 자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 무게는 아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그저 눈치 없는 멍청한 아내의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303호 안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죠. 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됐어. 아까 집에서 그의 위치가 이 호텔에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이미 충분히 울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잡을 때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제게 기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샤워할 때 그의 핸드폰에서 보았던 역겨운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카센터 정비공이라고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자동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너무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로 가득했던 그 메시지들 말입니다. 어느새 303호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무겁고 견고해 보이는 검은색 문이 거대한 죄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집에서는 들어본 지 한참이나 지난 그 환한 웃음소리를 그는 지금 다른 여자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켰습니다. 렌즈가 밖을 향하게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젠 그가 모든 걸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똑똑똑 망설임 없는 3번의 노크 소리. 안에 있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익숙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룸서비스인가? 진우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놀란 듯 했지만 평온한, 심지어 장난기마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렌즈 구멍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가 저를 볼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전자 도어락이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며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환한 불빛이 제 눈을 찔렀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진우, 짧은 반바지에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을 맞이하려던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찰나에 사라졌습니다. 피가 싹 빠져나간 듯 창백해진 그의 눈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제 눈빛이 그의 등줄기를 관통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그녀가 입고 있는 건 진우의 셔츠였습니다. 그녀의 체구에는 터무니없이 큰 셔츠였죠. 바로 지하였습니다. 진우의 어깨 너머로 저를 확인한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3호 문 앞에서 시간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1초. 1초가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마비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찬 마스크 같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무건의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고 있겠죠. 진우의 책상 위에 놓인 우리 가족 사진을 분명 보았을 테니까요. 그녀가 그 앞에서 귀여운 척을 하며 꼬리를 쳤을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셔츠깃을 여몄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듯이요. 서연아. 마침내 진우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갈라진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정말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냐고? 미친 듯이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는 오히려 저를 치명적인 침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서서 핸드폰 카메라가 이 모든 걸 녹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술병, 엉망으로 헝클어진 침대, 공포에 질렸지만 묘하게 기고만장해 보이는 지아의 표정까지 유부남의 마음을 빼앗은 여자의 알량한 자만심이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진우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저 내일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있었어. 지아가 옷에 커피를 쏟아서 내 셔츠를 빌려준 것뿐이야. 맹세해, 서연아. 그는 또다시 숨쉬듯 거짓말을 짓거렸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제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달콤한 미소가 아닌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렸을 뿐입니다. 지아가 입고 있는 셔츠 주머니에 아직 매달려 있는 진우의 사원증을 슬쩍 쳐다본 뒤 다시 진우를 응시했습니다. 제 침묵은 뺨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늘 순종적이었던 서연이에게만 익숙했던 그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지금의 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현장의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가지마. 진우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오려 했지만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펫을 밟는 제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끝까지 쫓아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발라 상태로 로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걸 허락할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평판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방문턱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그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절박함 속에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머리를 감싸 쥐고 좌절하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죠.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꾹꾹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끄꺼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넌 아우성을 쳤습니다.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우와 지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옷, 향수 냄새, 당황하던 그 표정들.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고요한 로비를 걸어나가며 야간 프런트 직원의 시선은 무시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어두운 구석에 세워둔 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녹화를 종료했습니다. 촬영 시간 3분 12초.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진우의 얼굴, 지아의 얼굴, 그리고 303호라는 호수까지 소름 돋도록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진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과도 자백도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 피를 끓게 만들고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마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연아, 애처럼 굴지마. 당장 집으로 가고 장모님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마. 네가 오해한 거야. 그리고 아까 네 태도 정말 불쾌했어. 집에 가서 얘기해.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해? 태도? 현장에서 들통이 났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저를 협박하고 진실을 왜곡할 배짱이 남아있다니요. 저는 조수석에 핸드폰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 훨씬 더 치명적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결의,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가서 울며불며 고자질할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릴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진우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서연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거실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둔 채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길고 불길한 그림자들이 일렁였습니다. 차고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훑고 지나가며 제 창백한 얼굴을 비춘 뒤 꺼졌습니다. 진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앉아 차가운 원목 식탁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무거운 발소리. 다이닝룸 입구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감정도, 죄책감도 없는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소파에 서류 가방을 툭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인 양 행세했습니다.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더군요. 지아가 입고 있던 그 셔츠는 온데간데 없고 차에 여분으로 두었던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그에게선 낯선 호텔 비누향이 났습니다. 샤워를 한 겁니다. 자신의 몸에 남은 다른 여자의 흔적을 씻어내기 위해서였겠죠. 내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어, 진우야.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피곤한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티를 내려는 자기적인 한숨이었죠. 그는 의자를 빼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변명이 더 듣고 싶다는 거야, 서연아? 네가 본 건 그냥 오해일 뿐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잖아? 지아 대리는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의 어시스턴트야.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었어. 그럼 내일 미팅에 젖어서 끈적거리는 옷을 입고 들어가게 내버려 둬야 해? 그래서 내 셔츠를 빌려준 것뿐이야. 이건 그냥 인지상정이지 불륜이 아니라고. 저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럴싸하지만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호텔방에서 단둘이, 로비도 아니고 왜 굳이 방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로비는 시끄러우니까 집중해서 일해야 했다고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방은 팀원들 쉬라고 회사가 잡아준 방이야. 우리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른 직원도 있었어. 네가 왔을 때 마침 야식 사러 내려갔을 뿐이라고. 넌 하필 제일 오해하기 좋은 타이밍에 온 거야. 쓸데없이 음란한 상상이나 하면서 혼자 막장 드라마 찍고 소란 피운 거라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서연아. 너무 실망이야. 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너랑 도윤이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돌아오는 보답이 고작 이거야? 내 뒤나 캐고 의심이나 하고 넌 내 남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의 말은 뱀의 독처럼 뿜어져 나와 제 이성의 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였고 순간적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걸까? 지아는 정말 옷만 갈아입었던 걸까? 내 핸드폰 뒤졌지? 진우가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GPS 켜놓은 거 추적하지 않고서야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거 범죄야, 서연아. 너 제정신 아니야. 넌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따위로 굴 거면 정신과 상담이나 받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미칠 듯한 분노와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영상을 들이밀어 그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만약 지금 제 히든카드를 꺼낸다면 그가 제 폰을 빼앗아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코너에 몰린 진우가 어떤 짓을 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엄청 즐거워 보이더라.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비난에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아주 깔깔거리며 웃던데 일에 찌든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어. 진우가 비아냥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제 남편은 웃는 것도 죄가 되나 보지? 넌 내가 하루 종일 인상만 쓰고 있어야 속이 시원해? 대체 내 논리가 뭔데, 서연아? 진우가 다가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술을 바꾼 겁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가 제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가만히 두었습니다. 내 말 들어봐, 여보. 진우의 목소리는 마치 사람을 홀리는 주술 같았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가스라이팅이었죠. 지아 대리, 재밌는 친구야. 내 직장 스트레스를 덜어주기도 하고 분위기 풀려고 가벼운 농담 몇 마디 한 게 다야. 쓸데없는 질투하지 마. 그 친구는 커리어 우먼이야. 배울 만큼 배웠고 눈도 높아. 유부남한테 꼬리칠 급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
넌 그 친구랑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 말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은연중에 가정주부인 저는 잘나가는 지아와 레벨이 다르다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유다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이 일은 그냥 잊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다 지워버려. 그리고 혹시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찍은 거 있으면 당장 지워.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다이닝룸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의 변명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었다면 왜 문 밖에 신발이 없었을까요? 지하의 셔츠는 갓 다려낸 듯 구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의 썸네일을 응시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삭제 아이콘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묻어두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잠시 스쳤습니다. 모르는 척 연기하며 사는 것. 하지만 지아의 얼굴, 그 가증스러운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 돼.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충동적인 짓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우가 모르는 제 비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업로드가 끝나자 핸드폰이 징 울렸습니다.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우는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없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서연 언니.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아쉽네요. 진우 선배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네?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방문 좀 예의 있게 두드려주세요. 사람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윙크하는 이모티콘까지 붙인 지아의 메시지였습니다. 대놓고 저를 조롱하며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는 제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아의 메시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짱이 이렇게 두둑하다는 건 진우가 그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본처인 저를 쥐뿔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게 내버려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기 전 스크린샷을 찍어두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다이닝룸 커튼 사이로 창백한 오렌지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7살 난 아들 도윤이의 유치원 원복도 챙겨야 했고요. 제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이 튀는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했지만 지금 제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로봇처럼요. 아침 6시 30분, 진우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네이비블루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쾌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지옥 같은 드라마는 없었던 일이라는 듯이요. 의자에 앉으며 휘파람까지 불더군요. 태블릿으로 디지털 신문을 켜며 그가 말했습니다. 또 김치찌개야, 서연아? 제가 그의 앞에 찌개와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해줄 거야? 아침부터 찌개는 냄새나서 질리는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태세 전환 속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들켜 패닉에 빠졌던 남자가 순식간에 가스라이팅의 달인으로 변하더니 이젠 뻔뻔하게 요구사항까지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응, 여보. 미안해. 식빵이 다 떨어졌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 담긴 사리를 들킬까 봐서요. 그때 도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해맑게 인사하며 진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오, 우리 챔피언, 굿 모닝. 진우가 도윤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눈에 진우는 그저 다정한 아빠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헌신적인 아빠가 어젯밤 호텔 방에서 그딴 짓을 저지른 쓰레기와 동일 인물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역겨운 쇼인도 가족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참. 진우가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락 안 될 거야.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쭉 임원회의가 있거든. 폰 꺼둘 테니까 전화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보. 하지만 저는 임원회의가 보통 월요일에 열리며 그가 절대 폰을 끄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무음으로 해둘 뿐이죠. 임원회의는 그가 지아를 만나러 갈 때 쓰는 새로운 암호가 분명했습니다. 진우가 도윤이를 차에 태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짓누르듯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짧은 영상과 도발적인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향수,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이질적인 냄새, 호텔 복도에서 맡았던 그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의 옷장을 열어 빨래 바구니에 던져둔 수트,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맞다. 3개월 전부터 늘 잠겨 있었죠. 보안 등급이 높은 대외비 서류 때문이라고 했고 예전에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압니다. 예비 열쇠. 그가 옷장 위 낡은 시계 보관함에 예비 열쇠를 숨겨두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먼지 쌓인 옷장 위를 더듬었습니다. 검은색 벨벳. 상자가 손에 닿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빙고. 그 안에 작은 은색 열쇠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진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프로젝트 보고서와 파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맨 아래 깔려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이나 러브레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도윤이의 미래를 산산조각 낼 만큼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붉은색 클리어 파일. 겉면에는 공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 문서에 복사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우리 가족의 집, 공동명의로 해두긴 했지만 분명 제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집 문서 옆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즉 주택담보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80억 원. 대출 일자는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걸까요? 진우의 사업은 순조로웠고 급전이 필요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의 분양 팸플릿이었습니다. 팸플릿. 한 구석에는 진우의 필체로 파란색 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비호. 계약금 납부 완료. 잔금 치른 후명의 이전. 팸플릿 아래에는 은행 이체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그리얼 부동산 신탁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였습니다. 송금인은 모진우. 금액은 계약금 10억 원. 그리고 이체증에 적힌 분양권자 명의는 이지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재산을 횡령한 겁니다. 이 집, 제 아버지의 유산이자 우리 도윤이가 자란 보금자리를 상간녀의 궁전을 사주기 위해 저 몰래 담보로 잡힌 겁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뼛속 깊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배신감도 끔찍했지만 금전적 배신이 주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도둑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철천지원수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적.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불현듯 한 가지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집은 압류당할 것이고 저와 도윤이는 쫓겨날 겁니다. 지아는 제 아버지의 돈으로 산 고급 아파트에서 저를 비웃으며 호의호식하겠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제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불장난이 하고 싶었어. 진우야? 고요한 방 안에서 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였지만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뼈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태워버려 줄게.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예비 열쇠도 다시 보관함에 숨겨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속 제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꼴이 엉망이었지만 제 눈동자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보금자리를 위협받은 어미의 맹렬한 불꽃, 이제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친정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전담 변호사이신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급히 예약을 잡았습니다. 퀴퀴한 묵은 종이 냄새와 가구 왁스 냄새, 5년 전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박 변호사님 사무실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건의 인간사 분쟁을 지켜본 침묵의 목격자들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제가 건넨 복사본 서류들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를 벗으며 코안경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게 뻔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하구나, 서연아. 박 변호사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변호사님. 공동명의라 해도 제 동의나 인감 없이 어떻게 자기 맘대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내 인감을 위조했거나 도용했겠지. 박 변호사님이 서류 복사본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네가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구나. 아마 세금이나 보험 서류라며 무더기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슬쩍 끼워 넣었을 거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진우는 종종 여보, 구청에 낼 행정서류인데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 좀 찍어줘라며 서류를 내밀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남편이자 제 보호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둑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멍청했다니. 그리고 이 대출금, 박 변호사님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힌 빚이야. 만약 남편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길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빚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공동채무로 묶일 확률이 높아. 결국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빚은 네가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였습니다. 저와 도윤이가 길거리에 나앉아 쫓겨나는 동안 진우와 지아가 제 아버지의 돈으로 산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저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전투지침을 하다라는 장군 같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당장 남편을 닥달해선 안 돼. 네가 집 문서와 대출건을 알았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 대출금이 가족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그는 청담동 아파트 송금, 내역서를 불쾌한 듯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3자, 즉 상간녀를 위해 쓰였다는 걸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 참으라고요? 제가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은 인간 앞에서 바보 천치처럼 연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버텨.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완전히 안심하고 방심하게 만들어 불륜 증거를 더 모으고 통화 녹음도 해. 그놈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방법을 찾아봐.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민형사상으로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다.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넌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꾹꾹 삼켜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우중충한 하늘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저의 안식처였던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소파부터 식탁까지 진우의 배신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의 진짜 인내심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 베이커리의 케이크 상자를 들고 말입니다. 고작 3만원짜리 케이크로 자신의 불륜과 80억 원짜리 사기 대출을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역겨운 속셈이었죠. 여보, 나 왔어? 진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살피며 제 기분을 떠보려 했습니다. 어제 일은 아직도 화난 거야? 저는 소파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우 주연상을 탈 만큼 완벽하게 연기해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것처럼 아픈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여보.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일어나 그에게서 케이크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곧 그날이 다가와서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그랬나 봐.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눈에 띄게 안도감이 번졌고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스라이팅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속기만 하는 멍청한 아내로 돌아왔다고 믿는 거겠죠. 그래, 넌 그렇게 믿고 있어라. 진우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땀 냄새와 섞인 그 이질적인 향,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확 밀쳐버리고 싶었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그가 저를 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진우가 제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인 사과. 약속할게. 앞으로는 그 직원들이랑 거리 두고 당신만 안심하게 해줄게. 이 개자식아, 거짓말 치지 마. 속으로는 피를 토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비위를 맞추며 회사에서 잘난 척하는 그의 영웅담을 들어주고 억지로 웃어주어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고문이었습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제 영혼을 창녀처럼 팔아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이불 속에서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며 다가왔을 때 저는 조건반사적으로 그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여보, 오늘 나 그날 시작됐어. 미안. 저는 순발력 있게 핑계를 대며 침대 끝으로 몸을 웅크리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진우가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돌아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친정엄마에게도 험담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동거인과 숨막히는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식적인 평화가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쯤인 금요일 오후, 진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특별한 요리 좀 준비해 줄래? 당신 특기인 한우 갈비찜이랑 해물탕 어때?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갑자기 웬 갈비찜? 우리 프로젝트 핵심 팀원들 3명 집으로 초대했어. 내일 프레젠테이션 마무리할 겸 소소하게 회식하려고 부탁할게 여보. 내 아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핵심 팀원들 사명이라면 여보, 정확히 누구누구 오는데? 강 본부장님, 민수 대리, 수진 주임, 그리고 지아 대리.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집에서 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아, 진우는 자신의 내연녀를 이 집에 끌어들일 작정이었습니다. 몰래 담보를 잡아먹은 이 신성한 보금자리에 제가 도윤이에게 밥을 먹이는 이 식탁에 대체 이 무슨 파렴치한 짓거리란 말입니까? 제가 본처에 자존심을 굽히고 상간녀의 시중을 들게 하려는 이 악랄한 굴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일까요? 저는 부엌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질 좋은 한우 갈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식칼, 끓어오르는 사례. 차라리 집에 불을 지르거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며 놀고 있는 도윤이를 보았습니다. 질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뻔뻔함을 보인다면 기꺼이 환대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요리했습니다. 갈비를 재우는 양념은 사랑이 아닌 복수심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원피스를 고르고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지아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시든 본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갈게. 진우가 이미 들떠서 현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우뚝 서서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왁자지껄한 목소리들. 안녕하세요. 선배님, 집 진짜 좋네요.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로 제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제 단정한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몸에 딱 붙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H라인 펜슬 스커트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머지않아 자신이 차지할 미래의 자산을 감정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입구에 조용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아가 씩 웃었습니다. 카톡에서 보냈던 그 윙크 이모티콘처럼 비틀린 조소, 승리자의 미소.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상냥함이 뚝뚝 묻어나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전히 고우시네요. 이젠 오해는 다 풀리셨죠? 그녀가 깨르르 웃었습니다. 진우도 따라 웃었지만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문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불청객이 제 다이닝룸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뻔뻔한 여자에게 기꺼이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제 모든 걸 빼앗으려 드는 이 뱀 같은 여자에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고급 도자기 접시에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달짝지근한 갈비찜과 얼큰한 해물탕 냄새가 식욕을 돋웠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제 자리였지만 저는 제일 끝자리에 앉아 언제든 물을 채워줄 준비가 된 하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와, 재수씨 갈비찜 솜씨가 예술인데요. 총괄 본부장인 뚱뚱한 강 본부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네요. 양념이 기가 막힙니다. 진우 선배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사모님 요리 솜씨가 이 정도면 밖에서 밥 먹을 일 없겠어요. 저는 열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아직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맞아요, 본부장님. 지아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꼬리를 치는 시선이었죠. 선배님 위장도 예민하신데 사모님, 다음부턴 해물탕에 고춧가루 좀 덜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선배님 속 쓰리실까봐 걱정되네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수 대리에게 물을 따라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기가 막힌 뻔뻔함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음식을 먹으면서 감히 내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방식을 지적하다니요. 진우는 분위기가 싸해지자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지아 대리. 가끔은 칼칼한 것도 먹어줘야지. 엄청 맛있는데 뭐. 에이, 선배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아가 냅킨을 들어 진우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선배님 건강은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선배님 아프시면 누가 우리 프로젝트 이끌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 본부장과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팀장의 최애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물병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진우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후식 과일 좀 가져올게요. 저는 그들을 등지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화산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당장 펄펄 끓는 해물탕 국물을 그녀의 면상에 들이붓기 전에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수돗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참아, 서연아, 참아야 해. 도윤이를 생각해. 집 문서를 생각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묵직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타일 바닥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허락도 없이 주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로 달려오더니 상체를 숙이고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웩, 우웩.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는 시큼한 토사물 냄새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체했나? 식중독? 말도 안 되는 소리. 재료는 최고급으로 신선했고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우가 사색이 되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왜 그래? 한또 토하는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애틋함과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네, 여보. 갈비찜 냄새가 너무 역해요. 고기 누린내랑 양념 냄새를 맡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냄새가 역해서 구역질을 한다고? 맙소사. 진우가 제가 못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까 무리해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짠해 죽겠네. 그러다 진우의 시선이 지아의 블라우스 쪽, 그녀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제가 그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크흠. 여보, 따뜻한 물이나 매실차 좀 내와봐. 지아 대리가 체했나 보네. 거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했나.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진우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 불결한 손, 그리고 제 시야에 또 다른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구역질이 가라앉아 지아가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 쥐는 손길. 엄마라면 누구나 아는 그 반사적인 행동.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헐렁한 옷을 입는 지아, 유독 창백한 얼굴, 음식 냄새의 헛구역질,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가 미친 듯이 서둘러 8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이유. 지아는 임신을 한 겁니다.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아이를 가졌던 겁니다. 서연아.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따뜻한 물 안 가져오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놀라움, 혐오감,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헤아릴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녀가 임신한 채로 자신의 사생활을 품고 감히 내 보금자리에 발을 들여? 네, 여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따르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지아가 임신했다면 저와 도윤이의 처지는 훨씬 더 위태로워집니다. 진우는 단순히 밀회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 모자의 유일한 보금자리에서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그와 손끝 하나 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고마워. 그는 지아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마셔.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아의 목소리는 연약했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기묘한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오만이었습니다. 마치 당신보다 내가 진우 선배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가졌어라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손님 방에 가서 좀 누워 있을래? 진우가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아니에요, 선배님. 팀원들 보기에 안 좋아요. 지아가 콧소리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그냥 테라스 쪽에 나가 있을게요. 바람 좀 쐬면 나아질 거예요. 여긴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럼 내가 테라스까지 부축해 줄게. 두 사람은 부엌과 연결된 테라스 유리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함전은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나갔다는 걸 확인한 후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배 너무 무책임해요. 지아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깟 눈치채면 어때서?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언제 확실하게 정리할 건데요? 나 배 점점 불러온단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는 건강하대요. 근데 나 그 청담동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면서 애 낳기 싫어요. 헉. 그녀의 자백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참아, 지아야. 진우가 차분하게 그녀를 달랬습니다. 내가 담보대출 다 세팅해 놨잖아. 금액이 꽤 커서 시간이 좀 걸려. 은행에서 잔금 떨어지면 바로 아파트 명에 내 앞으로 넘기고 남은 돈은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믿어. 지금 섣불리 이혼 얘기 꺼냈다가 서연이가 재산 가압류라도 걸면 복잡해져. 너 돈 한 푼 없이 쪼들리면서 새 출발하고 싶어? 약속해요. 절대 오래 끌지 마요. 지아가 재촉했습니다. 우리 아기 입에서 아빠는 왜 맨날 숨어 다녀? 라는 소리 듣게 하기 싫으니까. 아기.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걸 계획해 두었습니다. 진우가 이혼을 미루는 건 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제 재산을 완벽하게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도윤이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지아와 호의호식하기 위해 저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심장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처량한 슬픔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지독한 분노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노려? 내 유산을 탐내? 그것들을 얻으려면 내 시체를 먼저 밟고 넘어가야 할 거다. 저는 다이닝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은 소름 끼칠 만큼 평온했습니다. 빈자리에 놓인 지아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매의 눈으로 그 틈을 훑었습니다. 작은 분홍색 수첩, 산모 수첩,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번개처럼 핸드폰을 꺼내 핸드백과 산모 수첩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숨겨둔 핵무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만 하진 않을 겁니다. 맹렬한 공격을 시작해야죠. 나의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진우의 사회적 평판과 돈줄입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서 들어왔을 때 저는 가장 환하고 맑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미소. 지아 대리님, 이제 좀 괜찮아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음부턴 몸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면 안에 있는 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진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설마 안 건가? 아니면 그저 체한 걸 걱정하는 평범한 안부 인사인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공포를 즐겼습니다. 제 말은 위장, 같은 내장기관 말이에요. 제가 차를 따르며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위장이 워낙 예민하시다면서요. 안 그래요?
여보? 태양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더 이상 제 눈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제 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서연이는 더 이상 복도에서 훌쩍이던 멍청한 여자가 아닙니다. 창턱에 숨어 부들부들 떨던 겁쟁이도 아닙니다.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했던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사정없이 잘라냈습니다. 싹둑, 싹둑,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거울 속에 저는 결단력 있고 날카로우며 지독하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짙고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눈가의 피곤함을 완벽하게 감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끝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에 판은 제가 짭니다. 도윤이가 유치원에 가자마자 기다릴 것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집을 담보로 잡은 은행 지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위임장과 집문서 원본을 챙겼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오랜 우수 고객 전담이었던 최 지점장님과의 면담을 밀어붙였습니다. 어유, 사모님께서 직접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최 지점장이 제가 내민 서류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남편분 말씀으로는 사모님께서 스위스로 급히 큰 수술을 받으러 가셔야 해서 치료비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서두른다고 하시던데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기 암투병 중인 아내의 치료비? 진우, 이 인간 쓰레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새끼. 상간녀의 청담동 아파트를 사주려고 내 목숨값을 팔아넘기다니 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죠. 제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애써 짓눌렀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대출 잔금이 언제 실행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남편 말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아, 네.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은 지난주에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나머지 70억 원이 남았죠. 원래 내일 실행될 예정이었는데 사모님의 자필, 서명 확인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 필체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서요. 남편분께서 사모님이 입원 중이신 병원으로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서명을 받아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빙고. 진우가 위조한 제 필체가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70억 지급이 보류된 거였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최 지점장님. 제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잔금 지급 당장 보류해주세요. 전산 오류든 내부 감사든 적당히 핑계를 대십시오. 제가 여기 왔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 위조가 의심된다는 식의 언질도 절대 금물입니다. 제겐 그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최 지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죠? 스위스 병원비로 급히 쓰셔야 한다고. 이건 저희 집안 문제입니다. 지점장님.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 집이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팔리거나 담보로 잡혀선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봐서라도요. 최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감사 핑계를 대서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무작정 끌 수는 없습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바로 박 변호사님께 달려갔습니다. 지하의 임신 사실, 진우가 둘러댄 쓰레기 같은 핑계, 내일 70억이 실행될 뻔했던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은행에서 아주 훌륭하게 대처했구나. 서연아, 박 변호사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진우가 패닉에 빠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2주의 시간이 생겼어. 쥐구멍에 몰린 쥐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지. 우린 그놈의 공포심을 철저하게 이용할 거다. 변호사님은 서랍을 열어 파란색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지금 당장 이혼하면 재산이 가압류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지?
청담동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떻게든 그 아파트를 지하 명의로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해요. 좋아. 그렇다면 그놈의 두려움을 역이용해주지. 그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부부재산 분할 약정서 및 명예 이전 동의서 초안이다. 이 서류의 핵심은 두 가지야.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소유권을 100% 아내인 내 명의로 귀속시킨다. 둘째, 남편인 진우 명의로 발생한 대출 80억은 진우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며 내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다르게 포장하는 거지. 어떻게? 이 모든 게 마치 진우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에서 지키기 위한 기발한 묘수인 것처럼 꾸미는 거야. 박 변호사님이 시익 웃으셨습니다. 너는 진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회사나 국세청에서 그의 럭셔리한 씀씀이를 수상히 여겨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내사를 벌인다는 찌라시를 들었다고.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집까지 압류당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100% 돌려놓는 이른바 서류상 재산 분리를 하자고 제안해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이자 의심이 많은 편집증 환자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가 무너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 제안이 오직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완벽하게 속여 넘길 수만 있다면 그는 분명 미끼를 물 겁니다. 그놈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서연아, 넌 그저 남편의 재산을 지켜주려 안달이 난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 연기만 하면 돼.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 공증인 앞에서 그놈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내 집은 완벽하게 안전해진다. 그리고 그 80억의 대출금은 온전히 진우 개인의 악성 채무로 남게 되지. 더 이상 내 집을 담보로 쓸 수 없게 되는 거다. 저는 떨림이 멈춘 단단한 손으로 파일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증인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님. 내일 그 인간 제 발로 여기 오게 만들 테니까요. 늦은 오후 저는 완벽한 전략을 머릿속에 세팅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끼를 던지기 전 윤화류 역할을 할 고급 명품 셔츠와 넥타이도 샀습니다. 퇴근한 진우는 확 짧아진 제 단발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머리 잘랐어, 서연아? 진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결 어려 보이고 세련되어 보였으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우울했던 거, 나쁜 기운 다 잘라내 버리려고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프레젠테이션 때 더 멋있어 보이라고 산 선물이야. 진우가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얼떨떨해하며 잠시 의심하는 듯했지만 저의 지나치게 다정하고 싹싹한 태도에 금세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갑자기 웬 선물이야? 나한테 아직 화난 거 아니었어? 제가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목에 대어 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화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 불효우 같은 년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당신을 내가 밀어줘야지. 여보, 앉아봐. 커피 줄게. 그를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보, 오늘 낮에 임원진 사모님들이랑 브런치 모임 갔다가 진짜 끔찍한 소문을 들었어. 제가 목소리를 잔뜩 낮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문? 진우가 무심하게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당신네 사업부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래. 강 본부장님 사모님 말로는 당신을 집중적으로 내사 중이래. 개인 계좌 수상한 자금 흐름 잡아서 재산 싹 다 가압류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진우가 살해에 걸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캑, 쿨럭, 누가 그래? 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 비자금 조사 소문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들 카톡방 운운한 건 물론 제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집 당신이랑 공동명의잖아. 당신 조사받으면 돌아가신 우리 아빠 집까지 가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80억 원의 대출 내역과 지아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낱낱이 파헤쳐질 테니까요. 대체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진우가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들 말로는 제가 한층 더 은밀한 목소리로 마치 1급 비밀을 털어놓듯 다가갔습니다. 이럴 땐 서둘러 재산 분할을 해서 남은 자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돌려놔야 한대. 그럼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내 명의 재산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나 봐. 폭풍 후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합치면 되니까. 저는 세상 모르고 순진한 표정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난 법 같은 건 하나도 몰라, 여보. 근데 우리 집 뺏길까봐 너무 무서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응? 서류상으로만 이 집 100% 내 거로 돌려놔서 당신 회사 감사팀 피하게 만들자. 진우가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빠른 두뇌 회전이 엿보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기발한 제안이었습니다. 집이 제 단독 명의가 되면 감사팀이나 은행이 압류할 수 없고 무엇보다 멍청하고 말 잘 듣는 아내의 이름으로 두는 것이니 나중에 언제든 쉽게 되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진우의 입가에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탈출구를 찾았다는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단두대에 목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 서연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한데? 진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언제 당장 처리할 수 있어? 아빠, 오랜 친구이신 박 변호사님께서 내일 당장 처리해 주실 수 있대. 완벽해. 내일 바로 가자. 그는 완전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천재적인 해결책이라 자부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진우야.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진우의 핸드폰이 지잉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팝업 알림. 곁눈질로 훔쳐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잔금 70억. 이체 막혔대. 서명 위조가 의심된다면서 내일까지 안 오면 당장 경찰에 고발하겠대. 화면을 확인한 진우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하얗게 질렸던 얼굴이 이제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궁지에 몰려 도끼가 바짝 오른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오늘 은행 갔었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숨. 막히는 긴장감.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진우의 목엔 핏대가 케이블 선처럼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제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습니다. 당장 대답해. 네가 은행에 찌른 거야? 진우가 악을 썼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커피 냄새와 단내가 훅 끼쳤습니다. 내 남편을 감방에 쳐넣고 싶어서 환장했어? 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팔목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꾹 참고 미친 듯이 겁에 질린 척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가 폭력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 아파. 진우야, 놔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가 움켜쥔 손에 약간 힘을 뺐지만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찌르다니. 내가 어딜. 서명 위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급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벼랑 끝에 순발력이었습니다. 당신, 세무조사받아서 계좌 동결될까봐 우리 비상금 얼마나 있나 통장 잔고 증명서 떼러 은행에 갔던 거야. 진우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함에 사무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근데 그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당신 대출 서류에 있는 내 서명이랑 신분증, 서명이 다르다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난 너무 당황해서 그거 진짜 맞다고 내가 한 거라고 우겼어. 근데 그 직원이 내 말을 안 믿고 법무팀에 넘겨서 진위 파악을 하겠다잖아. 당신 진짜로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와서 박 변호사님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라고.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나리오는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남편을 구하려다 겁먹은 바보 같은 아내가 의도치 않게 은행에 의심을 샀다는 스토리. 그럼 네가 날 고발한 게 아니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우야, 당신은 우리 도윤이 아빠야.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고발해? 저는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개자식을 향한 뼛속 깊은 분노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눈물이었으니까요. 난 그저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무사하길 바랐다고? 진우가 제 팔을 탁 놓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신경질적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치겠네. 내일 은행에서 진짜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끝이야, 서연아. 사문서 위조로 당장 회사에서 잘리고 구속될 거라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덫을 닫을 시간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치밀한 덫을요. 여보, 제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공증 사무실부터 가자. 거기서 부부 재산 분할이랑 개인 채무 인정 서류에 도장 찍어. 그 서류에 이 집은 100% 내 소유가 맞지만 남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돼. 저는 절박한 표정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이 내가 소유자로서 모든 대출 행위를 사후 승인해버리면 은행에서도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없대. 그냥 단순한 민사 문제로 끝나는 거지. 게다가 집주인이 나니까 경찰도 함부로 개입 못해. 그럼 당신은 형사처벌 피하고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거야. 진우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뇌회전이 멈춰버린 그는 이 교묘하게 조작된 법적 논리의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그에게 제 제안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진짜 내일 당장 박 변호사가 그 서류 만들어줄 수 있대? 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응, 아빠. 베프시잖아. 우리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불안에 떨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지아의 카톡에 답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 격식을 갖춘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공식적인 압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 군을 은행 고발과 세무조사에서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이 집의 소유권은 100% 서연이 명의로 귀속되네. 그 대가로 서연이는 자네가 받은 80억 대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후 동의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사문서 위조 문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효화되네. 진우가 서류를 미친 듯이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경찰 고발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세무조사 다 끝나고 잠잠해지면 이거 다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진우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부부간의 합의서일 뿐이야. 나중에라도 양측이 동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박 변호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기만 하면 이 핵심적인 함정을 진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훗날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약정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요. 진우는 더 이상 읽지도 않고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그 손, 지아를 더듬고 껴안았던 그 더러운 손이 이제 자신의 파멸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꾹 서명이 끝났습니다. 저도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벽하게 공증되었네. 박 변호사님이 제게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벽하게 서연이 자네 소유야. 그리고 진우 군. 변호사님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행에 이 공증 서류 사본을 내용 증명으로 보낼 테니 안심하게. 경찰이 자네를 찾아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진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짓누르던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살았다고, 집도 무사히 지켜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증이 끝나면 70억 원의 이체도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지아도 기뻐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맘껏 즐겨, 진우야.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숨통일 테니까. 사무실을 나오며 진우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아내야. 어제 험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당황해서 패닉 온 거 다 이해해. 제가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 갈 거야? 응, 지아. 아니, 팀원들한테 작은 문제 잘 해결됐다고 빨리 알려줘야지. 아, 참, 여보. 진우의 얼굴이 문제 해결의 안도감으로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제 회사 내사 문제도 해결됐고 내 승진 프로젝트도 순조로우니까 우리 토요일에 내 승진 축하 겸 결혼 5주년 기념 파티 크게 하자. 가족들이랑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해서 말이야.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아니지, 이 새끼는 또 철저하게 나를 이용해 먹을 속셈인 겁니다. 그래,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악마 같은 계획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파티 케이터링이랑 초대장은 내가 완벽하게 알아서 다 할게. 대표이사님도 꼭 모시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완벽한지 보여드려야 당신 승진의 쐐기를 박지. 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찌질한 뒤통수를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 지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지점장님. 접니다. 서연이요, 네, 방금 공증 절차 마쳤습니다. 아니요, 지점장님. 잘 들으세요. 그 공증은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취소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이 집의 지분 100%가 제 소유로 넘어왔고 저는 소유자로서 제 남편의 대출에 절대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당장 70억 이체를 전면 취소하고 대출 승인 자체를 영구적으로 무효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인데 월요일까지는 진우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전면 취소 홀딩하겠습니다. 최 지점장의 확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토요일에 파티를 엽니다. 승진을 자축하고 완벽한 가정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지아도 당연히 오겠죠.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 진우의 알량한 자존심과 사회적 체면을 만천하에 발가벗겨 도륙내버릴 완벽한 사형대.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사형집행인의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진우야. 어디 한번 끝내주게 파티를 즐겨 보자꾸나.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마치 제가 펼칠 이 거대한 복수극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 넓은 뒷마당은 초호화 파티장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나무들마다 은은한 알전구가 반짝였고 최고급 뷔페 테이블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한우 갈비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진우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무리 한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실크 셔츠를 입은 그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번쩍거렸습니다. 동료들과 가족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죠. 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됐고 월요일이면 70억 원이 입금될 것이며 곧 차기 운영 본부장 자리까지 꿰찰 거라 확신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몸에 핏되는 다크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인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진짜는 그 새끼가 팔아치웠으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트로피 와이프의 표본. 진우 팀장님, 승진 미리 축하해요. 두 분 정말 환상의 커플이네요. 대표이사 사모님이 극찬했습니다. 다 제 내조의 여왕 덕분이죠. 진우가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겸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다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즐겨, 진우야, 곧 이 견고한 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구석 한쪽에는 지아가 헐렁한 파스텔 톤의 인부복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교묘하게 가린 채 말이죠. 아름답게 꾸몄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부부를 향해 도끼 어린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뒤에는 거대한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모진우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위풍당당하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마이크를 쥐고 하객들을 장엄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표이사님,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인 여인과의 결혼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 아내 서연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진우가 저를 가리키며 뻔뻔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해 여보.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우아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고마워, 여보. 제가 부드럽게 속삭인 뒤 진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저 역시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제 남편. 진우 씨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도와주신 지아 대리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간 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지아 이름이 여기서 나와? 한쪽에 서 있던 지아는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했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해사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정직함과 신뢰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담당자로 섭외해둔 사촌 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어줘. 파티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진우는 낭만적인 휴양지 슬라이드 쇼를 기대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흔들리는 동영상 화면이었습니다. 으스스한 호텔 복도, 붉은 버건디 카펫, 거칠고 가쁜 제 숨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그 세 번의 노크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와인을 마시려던 대표이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파티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 속 303호에 문이 열렸습니다. 팬티 차림의 진우의 넉나간 얼굴, 그리고 이어서 그의 커다란 셔츠만 걸치고 빼꼼히 고개를 내민 지아의 모습. 누구야,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스피커를 찢을 듯 간드러지는 지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헉타는 경악 섞인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장 꺼, 당장 저거 안 꺼. 진우가 패닉에 빠져 발악했습니다. 그가 사촌동생이 있는 영사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려 했지만 사촌동생이 고용한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각 그를 가로막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은행 대출 서류, 우리 집 문서 원본 사진, 지아의 이름으로 계약된 청담동 아파트의 10억 원짜리 은행 이체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아의 분홍색 산모 수첩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쥐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이 제 남편이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했다는 야근의 실체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아들이 곤히 자고 있는 이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아서 임신한 상간녀에게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주려던 현장 고발 다큐멘터리죠. 쨍그랑. 지아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알량한 평판과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오물통을 보듯 지아에게 꽂혔습니다. 특히 임원진 사모님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찢어 죽일 듯 매서웠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진우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미쳤어? 네가 내 커리어를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진우야.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대표이사가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진우를 내려다보며 제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모진우 팀장.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고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넌 우리 회사의 수치야.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함정을 파서 저를 모함하는 진우가 바닥을 기어 대표이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닥쳐라. 대표이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진우를 걷어찼습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내일 아침 인사팀을 통해 해고 통지서를 발송할 테니 짐이나 싸서 꺼져. 그리고 이지아 대리, 당신도 마찬가지야. 불명예 징계 해고야. 진우는 무대 바닥에 엎드린 채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빛나던 커리어, 평판, 사회적 체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가엾다는 듯, 아니,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 숨겨두었던 파란색 파일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야. 제가 입을 열자 진우가 절망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가 서명한 서류 기억나지? 세무조사에서 네 알량한 재산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서류. 저는 폴더를 열어 서류의 굵은 글씨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부부 재산 분할 및 단독명의 귀속 확정서야. 어제부로 이 집의 지분 100%는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이 집의 단독 소유주로서 오늘 아침 은행에 70억 원 대출금 이체를 영구적으로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했어. 진우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취소라고? 응, 이제 넌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에 다니던 직장도 잃었어. 게다가 이미 1차로 지급된 10억 원의 계약금은 네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개인 빚이 되었지. 아, 그리고 당장 책임져야 할 핏덩이 하나랑 그 애미까지 딸려있고. 객석 구석에서 지아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진우, 너 월요일에 70억 입금된다며. 그럼 내 아파트 계약금은 어떡할 건데? 그 아파트 날아가는 거라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불륜녀도 데리고 썩 꺼져. 내 돈으로 산 물건이나 네가 내 집 담보 잡아서 훔친 돈으로 산 것들엔 손가락 하나 대지 말고 맨몸으로 당장 기어나가. 서연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서름에 복받쳐 오열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와 제 드레스 자락에 매달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여보. 우리 도윤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제발. 저는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아빠는 303호 침대 위에서 되졌어. 서리빨 같은 제 목소리가 파티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경호원. 당장 이 쓰레기들 치워주세요.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경호원 2명이 나타나 짐짝처럼 진우와 지아를 끌어냈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악을 쓰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모든 하객들이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곁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단해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가슴 벅찬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이토록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무대를 내려오려던 찰나 핑도는 현기증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청난 아드레날린 분비 후유증이려니 생각하며 무대 기둥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장하다, 서연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전쟁은 딱 하나뿐이네요. 그게 무엇이냐? 이 폐허가 된 집을 싹 뜯어고쳐서 우리 도윤이를 위한 새 궁전으로 다시 짓는 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심코 배를 쓰라리듯 감싸주었습니다.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잠깐, 구역질? 저는 흠칫 놀라 머릿속으로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말리는 복수극에 집중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법에 걸리지 않은 지 벌써 2주나 지났다는 사실을요. 설마 그 파티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 테라스의 라탄 암체어에 기대어 앉아 기분 좋은 산들바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줄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들려 있습니다.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짓누르던 불안도, 거짓으로 점철된 음습한 그림자도 모두 거쳤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저처럼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포시 부풀어 오른 제 아랫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화사한 피치톤의 인부복 위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날 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끔찍하게 실패한 결혼 생활이 남긴 마지막 흔적. 두 번째 아이.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의 지독한 농담인 줄 알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롯이 내 핏줄이며 내 아이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생물학적 애비보다 1000만 배는 훌륭한 인간으로 키워낼 겁니다. 뒷마당 수영장에서 도윤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인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고 있는 도윤이의 두 뺨은 사과처럼 붉고 건강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 같은 아빠의 빈자리를 생각보다 빨리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자신을 안식처로 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도윤이에게 진짜 집은 나 엄마 품입니다. 가짜 임원회의나 핑계대며 밖으로 나돌던 아빠가 아니라요. 저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켜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 비상금으로 시작한 VVIP 전용 고급 케이터링 사업, 연일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렸던 제 복수극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수많은 여성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위자료에 목매는 비참한 이혼녀가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 서연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지잉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끝자리 4자리 숫자는 너무나도 눈에 익은 번호였습니다. 제가 4번이나 차단하자 기어코 만든 진우의 5번째 대포폰 번호. 저는 메시지를 열지 않고 미리 보기 알림 창만 무심하게 읽어내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카톡 좀 봐줘. 나 몸이 너무 아파. 지아는 돈 떨어지니까 애 떼고 미련 없이 나버리고 도망갔어. 3개월이나 월세 밀려서 원룸에서도 쫓겨났어. 찜질방 갈 돈도 없어. 함동 도윤이 얼굴 봐서라도 나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나 도윤이 아빠잖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카르마의 심판은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 블랙리스트에 오른 진우를 받아줄 번듯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와 함께 곰팡이 핀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퇴직금마저 허영심 많은 지아의 명품백 값으로 탕진해버렸죠. 돈이 바닥나자 그 알량한 사랑도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지아는 임신한 아기를 지우고 진우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현재 진우는 무일푼, 무직, 거렁뱅이 신세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번지르르하게 잘생겼던 그가 이제는 때의 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부들부들 떨며 구걸 카톡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가 목에 커다란 수건을 두른 채 흠뻑 젖은 몸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강사님이 저 이제 자유형 완벽하게 할 수 있대요. 동생 태어나면 제가 수영 가르쳐 줄 거예요. 도윤이가 활짝 웃으며 제 볼록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젖은 머리를 마구 헝클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진 형아가 될 거야. 엄마가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거고. 근데 엄마 핸드폰으로 뭐 봐요? 도윤이가 화면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동정을 구걸하는 진우의 구차한 텍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 그냥 쓸데없는 스팸 문자.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을 슥 밀어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제게 과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이 집은 다시 온전한 나의 것입니다. 집문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제 마음 역시 완벽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찬란한 황금빛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서연입니다. 도윤이의 엄마이자 곧 태어날 우리 둘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 가득 밀려드는 해방의 공기. 진우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흔적조차 남지 않고 소멸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차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지만 제 인생의 진짜 태양은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이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